오늘 미국 시장 3대 지수 상승했습니다. 1% 중반대 정도 다 상승했고요. 이제 아시아 시장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는데 오늘은 이제 장이 이제 시작했네요. 0.56으로 시작했고 괜찮은 패턴을 보이고 있고 급락할 이유도 급등할 이유도 없다고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일정 부분 내려오고 지금 다시 눈치 보기를 하고 있습니다. 추세선상에서는 깨졌고 조정면으로 들어갔는데 이게 이제 산타랠리도 있지는 않을 것 같다는 얘기를 드렸었고 중국이 코로나 팬데믹이 위드 코로나로 넘어가면서 주식시장에 선 기대감을 줄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긴 했었는데 그 기대감이 그 환자 폭증으로 인해서 기대감이 아니고 우려로 지금 넘어가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조금씩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경제 지표 보면은 이게 이제 그 기준 주택 판매거든요. 예, 추세적으로 계속 아래로 급락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택 시장은 미국 시장도 이제 정점을 치고 가격이 하락으로 넘어갈 수 있는 그 시기 그런 상황밖에 현재는 안 남아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런 부분이 진정이 되려면 일정 부분 가격이 내려가야 될 거고 그다음에 금리도 일정 부분 내려가 줘야 될 겁니다. 근데 이게 일정 부분 금리로 내려가는 거는 해결로 안 될 것 같고요. 이제 이미 예전에도 몇 번 보여드렸던 기준금리가 급격히 하락해서 대출에 대한 이자 부담이 상당히 떨어지지 않는 이상 주택 시장의 주택 가격은 미국 시장의 주택 가격도 일정 부분 계속 추세적으로 내려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 미국의 이제 컨퍼런스 보드 소비자 심리 지수가 안 나왔었다고 말씀드렸는데 나왔습니다 이번에. 그런데 이제 108.3으로 급등했거든요. 여기 보시면 이게 실제 치인데 여기 보시면 9월달 여름에 정점을 치고 가을에 좀 내려오다가 겨울 들어서 다시 들렸거든요. 아무래도 서비스업 심리지수가 좀 괜찮아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이게 추세적인 것보다는 이게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 심리지수는 변동성이 크거든요. 그래서 참고 자료로 써야 되고 심리지수가 가장 이제 명확하게 그 시그널 자료를 쓸 수 있는 거는 이제 급격히 내려갔을 때 이 깊이 강도가 굉장히 급격히 셌을 때인데 지금은 그런 패턴은 아닙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무엇인가를 이렇게 여기 보시면 이게 이제 글로벌 금융 이때거든요. 아주 바닥 깊이 곤두박질 쳤고 여기 같은 경우는 코로나 팬데믹인데 코로나 팬데믹 때 같은 경우에는 아주 순식간에 밑으로 밀려 내려왔잖아요. 최근 패턴은 추세적으로 조금씩 밀리는 패턴이기 때문에 이 심리 강도가 반등했다고 해서 뭔가 큰 흐름이 바닥을 찍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안 됩니다. 심리 지수는. 음, 지금 일본이 초저금리를 포기했다, 마이너스 금리를 포기했다. 그래서 뭐 성지유 기자께서 12월 22일 날 머니투데이에 올린 기사인데 내년에 플러스 금리로 전환한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죠. 일본 같은 경우는 YCC를 쓰고 있거든요. 다 이제 미국이나 우리나라 기준금리 조정을 하고 있는데 이 YCC라는 얘기는 이게 일드 커브 컨트롤이라 그래가지고 장단기 금리의 그 차를 그 수익률 곡선을 일정 부분 형태로 유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0.1에서 0.0% 혹은 그 폭이 0.25까지 아마 단기 채권이 1년짜리일 겁니다. 장기 채권 10년짜리고. 그래서 단기 채권은 1년짜리 국채는 0.1% 마이너스 0.1% 수준에서 유지하고 10년 국채는 마이너스 0에서 0.25 사이 정도를 움직이는 걸로 정해놨었는데 그게 이제 0.5 수준까지 올라갔거든요. 그러니까 기준금리를 0.25 올렸다기보다는 일정 부분 그냥 긴축으로 돌아섰다 이런 시그널 정도이기 때문에 사실 환율이 그렇게 추세적으로 계속 급락 변동폭이 굉장히 클 거다 그런 생각을 하지 않고 있거든요. 이게 이제 YCC 0점 갭을 그러니까 10년 국채 갭을 좀 늘리는 상승 갭을 그거 했을 때 나온 이게 하락폭이거든요. 이게 이렇게 극단적으로 뚝뚝뚝 내려올 거라고 생각은 안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아시아 환율 시장에서 일본 위안화 한국 통화는 일정 부분은 어떤 그 흐름의 맥락이 같은 부분이 없지 않아는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환율의 움직임이 만약에 이 일본 엔화의 움직임이 세차게 내려간다면 이거 일정 부분은 따라갈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닙니다. 다만 여기 보시면 시기가 위태로워졌을 때 여기 보시면 이제 이게 검은색 일본 엔화고요. 이게 우리나라 KRW입니다. 그다음에 이게 3년 국채 수익률입니다. 미국의. 그다음에 이게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이게 그 코로나 팬데믹 때 급락할 때죠. 이 급락할 때 보면 이 두 개의 스프레드가 벌어지죠.
엔화 같은 경우는 환율이 이렇게 오르락내리락 하긴 하지만 추세적으로 내려오고 있고 원화는 추세적으로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본 엔화는 사실은 안전통화거든요. 그런데 그 시스템이 붕괴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죠. 달러 인덱스하고 다른 방향으로 움직인 게 엔화, 파운드화 이런 것들이 이제 기축통화의 대명사인데 걔네들이 물론 뭐 이원화도 마찬가지고요. 달러 혼자만 강세를 보이고 다른 쪽은 다 이탈해서 움직이는 현재 패턴이기 때문에 향후에 이 엔화가 약간 강세로 추세적으로 보인다고 해서 100% 우리나라 위안화도 원화도 계속 강세로 내려갈 거다 이렇게 판단하는 거는 100% 가능성을 가지고 있지는 않아요. 특히 주가가 급락할 때는 그런 패턴은 완전히 깨지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쪽에서 자금이 쭉 이탈하면서 단기간에 외화 자금이 쫙 쏠리면서 이게 환율이 들리거든요. 원달러 환율이 그런 패턴이기 때문에 위안화가 내려온다 하더라도 우리나라 원화는 올라가게 될 거예요. 다만 이제 제가 이 얘기를 계속 시간 내서 드리는 이유는 일반적으로 추세를 보면 주가 하락 국면에서는 원달러 환율이 올라가야 돼요. 여기 보시면 이 주가가 이렇게 하락하잖아요. 이렇게 하락하는 국면에 원달러 환율이 올라가거든요. 추세적으로. 이게 이제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때 보면 이렇게 보이죠. 이 주가가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가 이렇게 추세적으로 내려오잖아요. 내려올 때 이게 이 보라색의 원달러 환율이거든요. 이 추세적으로 올라가잖아요. 이 자금 이탈 때문에 이렇게 움직이는 건데 지금 현재 여기까지 밀려 올라간 거는 우리나라 주시장이 내려온 것도 있지만 그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속도 때문에 올라간 것도 있거든요. 이건 전 세계 통화가 다 영향을 받은 거죠. 그리고 최근에 내려오는 거는 주가 하락 부분이라고 보기보다는 이게 너무 많이 올라가서 달러 인덱스 가치가 너무 많이 높아졌기 때문에 그걸 전체적으로 조정받는 국면에 현재 들어가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향후에 이제 일반적이라면 주가가 좀 더 밑으로 계속 밀려 내려가거나 힘을 잃고 왔다 갔다 옆으로 횡보하게 되면 이 환율은 더 이상 밑으로 못 내려오고 옆으로 개걸음을 치는 게 일반적이거나 혹은 약간 들리거나 이런 패턴을 보여야 되거든요. 그러다 이제 급락하게 되면 이제 환율이 쭉 들려 올라가고. 근데 그런 패턴을 보일지는 약간 모니터링을 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있습니다. 지금은. 왜냐하면 최근 이제 주가가 이제 흘러 내려오고 있는데 조금씩 흘러 며칠 계속 내려오고 있는데 이 환율이 계속 추세적으로 내려오고 있거든요. 이게 글로벌 전체적인 패턴인지 거기가 맞물려 있는 건지 아니면 우리나라 환율 방향이 예전하고는 다르게 움직이는 건지는 조금 더 모니터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좀 얘기가 길어졌는데. 그리고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에 사의 표명을 했습니다. 인격적으로 시래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회사 경영에서도 시래기죠. 아무 생각이 없는. 네, 여기 보시면 테슬라 주가 2년인데 머스크한테 불만을 제기한 투자자한테 막 조롱하는 얘기를 했다고 방송훈 기자께서 12월 21일 날 올렸거든요. 여기 보시면 뭐라고 주요 주주 로스코버가 리더십 부재에 불만을 제기했더니 머스크가 집에 가서 증권분석 기초 교과서를 읽으라고 얘기했답니다. 정말 할 말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어떤 사람, 그러니까 이게 인격에 대한 문제가 생기니까 결과적으로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겠죠. 아무래도 테슬라의 어떤 뭐 좋다 하더라도. 그래서 여기 보시면 성지우 기자께서 20일 날 올리셨는데 머니투데이에 블룸버그의 기사에서 테슬라 모델별로 다른 브랜드를 해라. 돌발 행동 소비자 거부감이 확산되면서. 그래서 이제 기아만 사라고 한 건 아니고요. 이 언론에서 몇 가지 대안을 막 이렇게 얘기했더라고요. 여기 보시면 뭐 여기 모델 3는 한국의 기아, EV6, 독일의 BMW i4, 스웨덴 폴스타 2 뭐 이렇게 가격도 얘기를 하고요. 뭐 그다음에 또 다른 대안, 모델 Y는 어떤 형태로 이렇게 대안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냐면 얘가 지금 현재 최근에 중국의 비아디한테도 추격당하고 있고 그다음에 그 기존 자동차 기업, 여기 보면 기존 자동차 기업이나 스타트업한테 전기차 시장 점유율을 계속 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미국 시장이 2020년도 3분기는 거의 80%에 육박했던 게 지금 올해 3분기에는 65%까지 빠졌으니까 매년 낮아지고 있고 이게 추세가 계속 내려갈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보면 재구매 비율이 계속 떨어지고 있거든요. 여기에 이 안티 팬들도 만들고 있잖아요, 지금. 하물며 자사주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안티팬을 만들고 있으니 이 점유율이 올리는 게 지금 유지하거나 올리는 게 난망할 수도 있는데 이걸 아예 밑으로 끌어내려는 행위를 계속 하고 있거든요. 난감합니다, 진짜 이 인간.
그리고 올해 그 공매도 테슬라 공매도로 19조 원의 수익을 냈답니다. 공매 세력이 22일 날 헤럴드 경제 올렸는데 여기 주가 급락에도 개미만 테슬라를 포기 안 한다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최근 주가 패턴을 보면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게 테슬라입니다. 이 캔들 차트가. 그다음에 요거는 이게 그 나스닥이거든요. 얘가 줌이에요, 줌. 제가 줌을 굳이 올린 이유는 줌은 중소형주의 테슬라처럼 폭발적으로 올라갔던 주가거든요. 그 모멘텀이 깨져서 이제 붕괴되고 있는데 최근 패턴을 보면 어떻게 돼 있냐면 여기 보시면 이게 나스닥이거든요. 나스닥은 지금 옆으로 흐르고 있어요. 하물며 줌조차도 힘이 미약하긴 하지만 일정 부분은 버티면서 옆으로 흘러가고 있는데 나스닥만 계속 깨지고 테슬라만 계속 깨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오너 리스크예요, 완전히. 그리고 이제 그 최근에 그 트위터 막 인수하면서 그 행보도 행보지만 저 테슬라 주식들을 막 대겨 막 판다는 뉴스 보도들이 나왔잖아요. 그런 것들 때문에 시장이 아래로 짓누르고 있습니다. 다만 단기적으로는 과매도 국면에 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지금 테슬라가 장기 차트를 보면 여기가 이제 400달러 여기를 보십시오. 여기 가격. 이게 400달러 초반대까지 올라갔다가 이거 이제 무상증자하면서 이게 가격이 바뀌긴 했지만 하여튼 400달러 초반 이 차트로는 올라갔다가 최근에 여기 보시면 300달러 고점에서 이게 9월이거든요. 9월 19일 날 보시면 300달러에 있었어요. 309달러가 9월 19일 날. 그런데 지금 현재 130달러거든요. 단기적으로 반토막 이상 났습니다. 현재 하락률이. 그래서 이 하락률을 그냥 대충 집어보면 하락률이 어느 정도 되냐면 55% 하락했습니다. 테슬라. 그래서 이 과매도 이 강도가 너무 세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테슬라가 CEO에서 그만둔다고 얘기가 나왔잖아요. 그것 때문에 이게 일단은 내려오는 강도가 주춤할 거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반등을 하잖아요. 추세가 반등을 하게 되면 이게 지금 테슬라가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가 뭔가 정신을 차리고 다시 테슬라로 넘어오는 거 아니야?라는 생각을 하고 이것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나중으로 회복될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저는 포기하셔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미 말씀드렸지만 테슬라는 성장주의 지위를 상실한 상태예요. 그 지위를 좀 더 길게 하기 위해서 CEO가 거기에 정신을 팔고 계속적으로 행동을 해야 되는데 딴짓거리를 하면서 자기 주식이나 팔아지키고 이러고 있기 때문에 이 붕괴의 어떤 시스템은 이게 초기 시작이지 단기적인 게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반등하게 되면 제 생각에는 얘를 털고 애플이나 구글이나 이런 쪽으로 넘어가는 게 훨씬 더 현명한 방법이다 이런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계속 미국이 군사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미국도 그렇고 러시아는 사실 어쩔 수 없이 끌려가는 것 같고요. 전쟁에 끝낼 수가 없어서 푸틴이 미국은 그런 끌려가는 푸틴을 놔줄 생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일정 부분 계속 전쟁이 진행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기 보시면 전진영 기자께서 12월 20일 날 후쿠시마 원전 재가동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미야마 원전 운전 정지 가처분 신청 기각하고 정지를 안 시키겠다는 거죠.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전 세계가 이런 형태로 갈 수밖에 없고 우리나라도 이런 형태로 지금 원전 쪽이 패턴이 바뀌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기 보시면 EU가 탄소월가 국가에 대해서 관세를 매기겠다고 얘기했거든요. 우리나라 이제 탄소 배출이 많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좀 비상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점진적으로 결과적으로는 탄소 배출을 줄이는 작업을 하긴 해야 되겠지만 일단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일정 부분 탄소 배출량이 상당히 많은 국가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우리나라의 원자력이 일정 부분은 유지되는 상황에서 점진적으로 폐기하는 물론 그 이전에도 점진적 폐기를 진행했었습니다. 일방적 폐기를 빠른 속도로 한 게 아니고 점진적으로 조금 더 긴 시간을 보고 원전을 쳐다봐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내년에 그 추가적인 하락을 경고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저도 역시 여기에 동참을 하고 있습니다. 그 생각을 하고 있어요. 다만 이미 계속 말씀드렸던 중국이 약간 패턴이 바뀌면서 살짝 들어 올렸다가 밑으로 내려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보고 있긴 했는데 최근 그 코로나 팬데믹이 급증하면서 1월 달에 반응하기가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주식시장이 급등하는 이런 패턴으로. 왜냐하면
환자 수가 막 급격히 늘어나고 있고 이게 지금 전 세계 어쩌고 저쩌고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 실제로 그런 뉴스 보도들이 나오면 미국이나 뭐 다른 지역 아시아나 이런 쪽으로 확산세를 증가시키거나 이러면 약간 시장에서 부정적인 요건으로 작동할 수도 있고 춘제가 지나기 전까지는 한 2월 들어서야만 그러니까 정점을 피크를 치는 게 2월 초반 중반일 것 같아요. 그 이후에 긍정적인 시그널로 작동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